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세계 속에서의 한국,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그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금 걸어온 길과 앞으로 미래 등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그 허 대사님,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좀 유례 없지요. 예, 굴곡이 많았던 현대사였습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 이시조선 왕조, 네. 그야말로 뭐 중국 변방에 네. 허약한 왕조지요. 무력도 네. 없고 제대로. 그래서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대로 거의 뭐 이렇게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쁘고 항복하고 그런 왕조인데, 자, 이 왕조가 500년을 굴러간 것도 저는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저런 왕조, 군대도 별로 없고, 뭐 오죽하면 뭐 저 조선 말에는 난인 100여 명이 그냥 조선 궁전을 돌입을 그렇죠. 해버리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조선이라는 게 지금 사실 참 자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민족성이 비겁했기 때문에 500년 왕조가 존속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굴하게 이제 중국에 조공 무역을 하면서 근데 목숨을 연명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비굴함이 한 왕조가 500년 동안 존속하도록 어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할까요?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현대사에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정세를 잘못 파악하면서 근대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해 버렸고, 그게 이제 36년 일제하에로 들어가는 곤혹스러운 길을 저희들이 걸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8년에 정부가 수립되어서, 물론 그게 뭐 남북한이 통일된 정부는 아니고 남한 단독 정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상으로 본다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외국의 원조를 받는, 심지어 뭐 가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까지 제대로 원조로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 공유국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밝은 긍정적인 부분하고 또 현대 정치사의 좀 어두운 부분, 이런 걸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좀 합리적으로 아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평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이 어지간하면 이제 먹어버리는데, 먹지 못하는 부분은 지리적인 문제, 중간에 사막이 있거나 뭐 밀림이 있거나, 사실 지금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저 나라의 이 점령 범위가 솔직히 뭐 자기 원래 중국 사람이라는 거는 극소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민족들. 그렇죠. 현재 뭐 중국이 56개 이민족으로 된 나라니까. 그러면 그 뭐 한국도 먹어버리려면 얼마든지 이민족으로서 먹어버려서 중국에 이 병합시킬 수 있었는데 왜 조선을 안 먹었을까? 근데 중국의 오랫동안 중심지였던 베이징에서 크게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먼 거리도 아니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먹는데. 근데 실제 고려, 삼국시대하고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였거든요. 작지만은 좀. 상대면 싸울 때 싸웠고, 그 다음에 뭐 역사가 좀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수나라 양제가 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의 전사라든가, 그때 보면 상당히 처절하게 싸웠던 기록이 있고, 고려 때도 상당히 어떤 그 나라의 기강이랄까, 그런 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25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의 온 사회를 잠식에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나약한 나라로 그런 굴레를 경험하게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뭐 서해 강동육조라든가 나름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25 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문약에 흐르는 물을 숭상하지 않은 상무 정신이 완전히 이제 배제된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그게 이제 근대화 실패로 가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섬이나 밀림이거나 사막이거나 하는, 안 그러면 무슨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나 이렇게 장벽이 있다 하면 안 먹은 게 이해가 가는데, 뭐 산둥반도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한반도라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착취하는 대상이 없던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풍부한 농업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국의 부분적인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뭐 대국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였거든요. 지하 자원도 없지. 근대 와서는 지하 자원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착취 대상으로서 상당히 매력이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차라리 힘들게 와서 전쟁을 하느니 쟤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겠다는데 적당히 그런 재미나 보자라고 하는데, 한 가지 우스운 거는 형과 아우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가면 형이 동생이 한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오지 말라고. 누구 줄 거 없다 귀찮다 뭐 그런 식의 좀 우스갯소리 역사가 있습니다만 전혀 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산이 높고 네. 그리고 들이 별로 없고 험악해서 네. 그야말로 먹을 거리가 없는 땅덩어리니까 네. 중국이 네. 저거는 막 그냥 져서 가끔 우리한테 뭐 사고나 안 치고 네. 조용히 살게 놔두자 네. 하고 귀찮아서 네. 안 먹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 좀 개척 정신이 부족했던 게 일본은 보면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중국과 예, 시베를 만들어갔어요. 치겠다고 예, 그런 야욕을 발산했었는데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장악하고 뭐 정화의 어떤 그 뭐 함대처럼 이렇게 동남아를 석권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해양 진출을 하는 거. 중국도 보면 딱 그때 한 번이고 예. 그 뒤로는 전혀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 웃기는 건 정화의 그 배라는 게 그 콜럼버스가 이 데려갔던 그 배에 한 3.5배 정도의 크기라 어마어마한 큰 배였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이제 해상 국가로 완전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망한 이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이제 해안선 따라서 이제 토호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큰 배를 만들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그 이제 토호나 그다음에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의 크기를 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배를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법령으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무역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우습게도 그 법령 조치 때문에 이제 중국이 해상무역을 발달시켜서 태평양, 인도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갖다 죽여버린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 정화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해양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중국 밑에서 참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이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네.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으로 자발적인 근대 국가를 만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제하에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이 근대적 의미의 네. 법 네. 그리고 또 근대적 의미의 뭐 등기, 계약 관계, 사법제도, 간접적으로 서구 문물을 네, 이어받았죠. 그리고 또 행정제도 이런 네. 것들을 법 이제 체계 간접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 체험을 한 거고요. 네, 네. 또 엘리트 지식인들은 뭐 일본에 유학 가서 그렇죠. 이제 그걸 예. 배운 거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갈 때 네. 사실상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그때는 이제 한 700만이나 안 됐겠습니까? 인구가 그죠? 그때 우리 3천만이라 대충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과연 이 근대적 문물을 경험해 본 사람이 뭐 한 1%도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뭐 국민의 절반이 문명이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그 투표할 때 보면 예. 이 저기 글을 몰라서 그걸 뭐 예, 예. 다른 표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예, 그럼에도 들리고 불구하고 그런 그러니까 일반 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자체도 기적적입니다. 예, 상당히 빨리 보편 투표를 했죠. 네, 예, 여성에게도 예, 맞습니다. 선거권을 부여한 예, 나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극적인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들이 네. 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네. 이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 없거나 부패하거나 정치 네. 시스템이 이 낙후되었거나 사회 지도층이 형성되지 못했다. 뭐 사회적 자본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필리핀이나 네.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게 성장을 못했는데 네. 한국은 사실은 뭐 지금 군사 정권에 패라고 하고 또 그 시대에도 부패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패로 아주 효율적인 단기적 고성장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군사 정권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어느 국가가 근대화를 추진할 때 예.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중추 세력으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교육을 받고 일정 부분 규율을 가진 군 집단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16을 통한 어떤 국가 형성, 그다음에 산업화에 치달은 그 일련의 어떤 그 경제정책의 과정, 그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형성되려면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그렇죠. 형성되어야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한국의 이 군부 세력은 중산층을 광범위하게 형성되도록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 만들어 놓고 중산층이 그렇죠. 네. 형성되니까 예. 스스로 이제 민주화 요구에 대해 그 나오는 군부가 거죠. 이제 예.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네. 모습을 갖다가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때까지의 이제 기적적인 성장은 인구가 한 5천만 되는 이런 규모의 나라에서는 네. 참 보기 드문 성장이죠. 그렇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한국만큼 성장한 나라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예, 수 뭐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조금 나았다 네.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예, 네.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에는 없고 네. 남미도 뭐 칠레라고 하지만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군사력도 지금 네. 보니까 이집트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나라 50몇 개국하고 한국 군사력이 맞먹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 됐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네. 87년 이후에 네. 대한민국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장도 멈춰버렸고 네. 조기에 멈춘 거죠. 사실은 네. 더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네. 3만 불 초반대에서 성장도 멈췄고 네. 인구 증가도 멈췄고 네. 이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극히 혼란스러운 네. 좌우 진영 간에 네. 그야말로 좀 비효율적 소모자가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지금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시점의 좌우 대립이라는 게 1948년 그 전후한 해방 그 직후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좌우 대립은 이미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다 해소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한 사업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지금 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낭비적인 네. 지금 이 사회적 대응적 요소가 네.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산업화 세력이냐 민주화 세력이냐라고 이제 뭐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화 세력이고 산업화 세력인 부분을 그걸 구별할 수 있는가? 70년대 때는 열심히 산업화를 위해 애를 쓰던 사람이 자기가 중산층이 되니까 이제 민주화를 외치거나 그렇죠. 그건 당연한 산업화 이야기죠. 세력의 자식들이 예, 이제 예. 중산층이 형성되는 시대에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 대학 간 자식들이 이제 민주화를 외치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 한 사람의 변모 과정이지. 네. 좌파들은 이걸 마치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던 양 밭이 다르다, 뭐 고구마하고 감자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걸 갖다 자꾸 이제 모순이라는 용어로 이제 희석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 좌우의 대립이라든가 자본가의 노동가의 대립, 그다음에 인주 세력과 군사 정권과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70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되짚어 보면은 과연 어떤 그 물적 토대가 굉장히 희박한 어떤 그 전 근대적인 국가가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무리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하고 달리 해방 이후에 민주화에 더 중점을 뒀어요. 그 사람들은 영구 의회제도 약간의 또 받아가지고. 사회주의적 그렇죠.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성장이 형편이 없었고 결국엔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더라고 80년 후반부터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때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큰 나라 인구 규모가 큰 나라가 어떤 그 국가 주도적인 어떤 경제 개발 정책을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역시 이런 전 근대적인 나라가 근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약간의 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일단은 물적 토대를 구성해서 중산층 형성한 다음에 그 중산층들이 야 그러면은 인권이 중요하다 민주 정치 제도를 확립시키라라는 요구가 나온 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순으로 볼 게 아니고 과거의 군사 정권이었던 그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물적 토대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부가 상당히 창출될 때 이제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민주화 요구가 수용됐다. 이거는 한 근대 국가가 나아가는 게 극히 당연한 거였지. 그걸 자꾸 모순의 정폭이니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각기 이제 뭐 덕과 실이 있었지만은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개발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네. 민주적인 체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산업화를 추구한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좀 불행합니다만 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저개발국 초기에는 항상 독재가 자리 잡고 있고 네. 그 독재 속에서 독재가 이제 가진 일종의 효율적 기능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 이제 저개발국이 네. 어느 정도까지 산업화되는데 그렇죠. 그 독재의 수준에 따라서 네. 뭐 산업화를 제대로 못 되기도 하고 낮은 네. 단계가 되기도 하고 네. 높은 도약의 네. 단계로 가기도 하고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해방 이후에 이제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이제 이승만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는데 이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3.15 부정선거 나와서 4.19가 됐다. 그다음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제대로 어떤 정상적인 국가 발전 과정을 걸어가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걸 꺾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기 힘든 게 4.19 당시에 민주당이 물론 국가 경제개발 계획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갖고는 있었지만 과연 그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5.16 구사 정권 같은 그런 추동력, 그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냐.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부정하기 힘든 사실은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그 숱하게 많은 군사 정권이 60년대 있었지 않습니까? 60, 70년대. 하나도 성공한 게 없었고 전부 그냥 그 개인적인 부패를 얼룩져가지고 다 망하거나 또 역으로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되고 했었는데 이 한국의 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자체도 정치적 많은 갈등이나 모순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결국 한국이 근대화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기폭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초 단계에 그랬던 것 같아요. 4.19가 되고 나서 5.16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곽정희 개인은 한국에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돼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쌈짓 돈 이제 장노숙의 숨겨진 돈을 빼보자. 그런데 화폐 개혁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요. 결국 민간이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소 사회주의적인 경제발 5개년 정책을 61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미국이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61년부터 시작해서 1996년에 이제 7차 계획까지 해가 종료가 되는데 사실은 박정희가 추진한 이 경제발 계획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에 한국이 있었겠냐. 오늘의 삼성이나 그다음에 뭐 LG 이런 게 있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시에 그 정권에서 홍보적으로 많이 교육을 시켰어. 그렇죠. 예. 저기 대사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토우 교수의 5단계론이라고. 예. 학교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단계. 네. 그리고 이제 도약을 위한 선행 단계, 도약 단계, 네. 그리고 네. 성숙 단계, 고도 네. 대중 소비 단계 뭐 이런데. 그래서 뭐 물론 굉장히 이 복잡한 이 사회 경제적 이 발전 단계를 도시화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뭐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 중진국이 되고 그렇죠. 뭐 선진국으로 예, 가는데 근데 이제 그 과거의 패권 국가가 아닌 나라가 사실상 2차 대전 전후에 해방이 되고 그 속에서 선진국에 이런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싱가포르, 대만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나라 규모가 뭐 작고요. 싱가포르나 네. 대만이 그렇다고 뭐 선진국까지는 가지 못했고 네. 나라 규모가 네. 좀 작은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나머지를 보면 뭐 거의 그렇게 가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네. 한국이 이제 나라 규모가 일정하게 한 5천만이면 넘는 나라 중에 네.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할 때는 몰랐던 네. 우리 사회의 많은 어떤 이 모순들이 네. 성장 이후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성장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통해서 네. 또 새로운 단계에 네. 성숙 이 단계에서 그렇죠. 예.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고도 성숙 단계를 네.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도 성숙이 되지 못하고 어떤 정도에서 머물면서 지금 성장이나 인구나 또 사회적 어떤 이 발전이 이 태형적인 단계로 지금 조기에 접어드는 이 일종의 조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도 너무 빨리 성장하는 그게 후유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 김영삼 정권 잡았을 때 우리나라 가장 최정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크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97년에 IMF 사태를 맞고 나서 금세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부터는 경제 성장률 3%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세계 경제 위축이라든가 이런 배경 그런 환경적 조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래도 최소한 이 두 정권은 그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시현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선방했다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과거의 어떤 그 경제 성장기의 어떤 동력 같은 걸 저희들이 회복하기가 힘든 상태고, 그래 지금 겨우째 3만 불에 머물고 있는데 이 3만 불도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진정한 3만 불은 아니고, 지난번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떤 그 환경적 요인을 본다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의 초입 단계로 한다면 3만 불은 약하고 최소한 4만에서 4만 5천 정도, 그 정도 국민소득 유지하고는 지금 뭐 싱가포르 정도일 것 같습니다. 5만 불에 육박하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7, 80년대 그 화려한 경제 성장을 계속 이렇게 재생산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보면 일본이 그 잃어버린 그 그렇죠. 20년을 맞게 될 때 이미 네네. 선진국 수준에 가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예, 예. 그걸 맞았다는 네, 거죠. 그렇죠. G7에 예, 들어가고. 예, 예.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지금 부딪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본 같은 그러면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만, 그래도 인구 5천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GDP 규모 세계 10위 정도 되면은 상당히 깐깐한 이제 그 미들 스테이트 중범위 국가 정도로 저희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는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네.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야거든요. 네. 배가 고프면서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게 좋은가? 근데 지금 없는 사람한테 뭐 김종인식 말로 빵을 사 먹을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또 독재는 없느냐? 독재는 신독재 형식이 예, 예. 독재는 독재대로 있고 네, 네. 빵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대로 없어지는 이런 민주화가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걸 우리가 흔히 좌파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산업화냐 민주화냐라는 말 자체가 좀 제가 어폐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민간인들한테 입장 물어보면 아마 80년대 가장 살기가 좋았다고 할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가 제일 물가도 별로 올라가지 않았고, 웬만하면 뭐 자기가 열심히 뭐 노력만 하면은 하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었고. 근데 지금은 분명히 국가 규모는 굉장히 큰데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 발돋움을 했는데 개개인의 삶에는 오히려 80년대 더 피폐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신분 고착 사회가 되고 네. 또 신분 세습 사회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도대체 신분이 고착되고 세습 사회가 되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민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분이 변동하는 사회에서의 지금 민주화가 더라도 신분이 변동하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한테 물어보면 이럴 겁니다. 자기들이 한국 민주화를 지금 현재 가장 최고도로 성장시켰다, 착근시켰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10년 단위로 줄여본다면 지금 분명히 오늘날의 2021년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는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퇴보했다고 엄청나게 봅니다. 후퇴하고 있죠. 예. 자, 혁명과 이제 쿠데타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데요. 4.19는 혁명이고 5.16은 쿠데타다. 우리 어릴 때는 둘 다 혁명이었습니다. 그렇죠. 5.16 학교 다닐 혁명이었죠. 때다 혁명을 예. 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데모를 해가지고 정권을 쫓아내면 혁명이고 이제 이 군인이 나서면 이제 쿠데타다. 쿠데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4.19 혁명 때 그 4.19에 나서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민 다수의 그건 아니죠. 지지로서 예.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교과서적인 개인 규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필요가 있는 게, 되게 제가 요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대학교나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보니까 이상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나쁜 거고 혁명은 좋은 거다라는 이 문법. 그 다음에 4.19는 혁명이라 했고 5.16은 이제 쿠데타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에 5.16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근데 그럼 4.19는 혁명이냐? 엄밀한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혁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혁명의 학생이 목표나 가치 방향이 없었잖아요. 학생이 계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에서 혁명이라는 거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대체해가지고 생산 양식을 예, 분명한 목표나 그렇죠.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엄밀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 혁명은 단 2개밖에 없었거든요. 프랑스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하고. 그런데 학생은 무상계급도 아닙니다. 유상계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는 그걸 옆으로의 혁명이라고 했죠. 옆에서 난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다만 저희들이 혁명을 붙인 거는 구체적,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앙샹리즘이 갖고 있는 모순을 타도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했다는 그 자체 의의를 갖다가 부이하게 해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5.16도 엄밀한 사회과학적 의미에서는 그게 쿠데타지만 그 혁명적인 어떤 그 성과를 기록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나 쿠데타라는 이 구분을 갖다가 아주 은밀하게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 좀 프로파간다적 개념하고는 별개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나가는데 대학교 아마 그 석사과정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혁명도 쿠데타도 불법이다 그랬거든요. 예. 성황님 하나 말씀드리는 건 둘 다 불법이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여학생인데 자기는 촛불 혁명에 참가했는데 그럼 자기도 불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불법 아니라고. 왜? 촛불은 혁명이 아닙니다. 근데 다들 지금 마치 혁명 그 당시 촛불 들고 간 게 자기가 무슨 시민혁명 대우에 선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혁명이 아니죠. 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5년 전입니까? 터키에 불발 쿠데타가 났을 때 네네네. 에르도안을 몰아내고자 한 군대가 쿠데타입니까? 에르도안이 지금 네. 그 쿠데타를 이용해서 독재를 강화한 이거 완전 독재자 돼버렸죠. 그 독재자가 되는데 그게 예? 이 혁명입니까? 예. 뭐가 혁명입니까? 그래서 이 혁명이나 쿠데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시대적 특별한 상황으로 봐야지. 당연합니다. 예, 그것을 네. 뭐 누가 주도하냐, 네. 주체하냐라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막 얼마 전에 어떤 베네수엘라 실패한 쿠데타. 예. 그럼 이 쿠데타가 지금 아주 그 천황무동하는 지금 차베스 정권을 지금 마두로가 잡고 있죠. 이 정권의 스리트란 쿠데타가 그럼 아주 사악한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나 쿠데타나 그게 그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가 어떻게 변모한가를 따지고 질적인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날 때까지 그렇죠. 예. 이름을 섣불리 붙이는 것도 맞습니다. 좀 유보해야 되는데 네. 한국은 그런 부분에 너무 이 쉽사리 네. 결정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지금 한국인이 보는 한국하고 외국인이 보는 한국하고 이렇게 봐서요. 네. 한국인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저는 지나친 비하 아니면 지나친 국뽕으로 이렇게 바로 양별되지 그겁니다.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교 생활을 뭐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뭐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 살기도 하고 56개국을 방문하거나 제가 살아보기도 했었는데 거기도 뭐 좌우 대립이 심한 국가가 있고 굉장히 이제 중용을 지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좌우 대립이 우리만큼 극심한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정세청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님 보고 이게 나라를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고 돌아다니봐도 애국심이 늘질 않는다는 게 우리같이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물론 이승만의 정부 수립 1948년에 완고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럼 지구상에 공화국을 만든 나라 중에 완벽하게 모든 가치가 관철된 상태에서 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그 전에 아니다가 처음으로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완벽한 네, 나라가 어디 네. 있습니까? 모두가 어설퍼지면 어설픈 나라를 만든 다음에 하나씩 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교조라는 지금 좌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1948년 정부 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6.25도 지금 인민해방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사들이 무슨 메가더 동상에 불태운 이런 웃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걸 근대에 대해서도 입도 쳐닫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예. 보는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학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산업화 민주화, 좋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가치를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취했다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를 봤을 때는 민주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적 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를 갖다 지배하려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한 5, 6년 전에 정부 홍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습니다. 자기 주변국 나라들이 어떠한가. 그걸 정부 TV에서 방송한 게 있는데 그게 한국 편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우연히 영어 자막 들어간 걸 봤는데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 5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박정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가. 등수병 때부터 계속 그렇게 4,000년 이상의 그 가난을 이 한 사람이 먹여 살렸다는 거거든요. 완전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다. 그 다음에 민주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그 후대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공이라고 적대했던 나라, 공산당이라고 적대했던 나라에서조차 박정희를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세종당 이순신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아주 88 올림픽도 했다, 월드컵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우리나라는 물질적 현대자동차, 삼성을 보는 거지. 우리가 4.19를 겪고 5.16을 겪고 무슨 12.12 사태를 겪고 그런 사회는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민주화의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민주화 어떤 측면하고 외국인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는 측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에 대해서 지나친 비하도 할 부분도 없지만은 좀 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뭐 그걸 의식을 하면서 이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 나라가 운영되는 부분에서 네, 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외국인도 그걸 네.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비정상적인 요소가 많아진다면 그건 봤을 때 저 나라가 뭔가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이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정권 수립된 다음에 지금 4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세계 언론이나 주요 국가들 정상 그다음에 이제 정보기관에서도 제대로 한국 정부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 국내 정세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과 괴를 같이해서 외국에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소위 말해서 자유 세계의 일원이었다 이거죠. 예. 서구 가치를 존중하는. 그다음에 그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키웠던 우방 국가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예. 지금 우리하고 가치를 달리는 북한, 중국을 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걔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는데 PTT 아시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 만들려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봉쇄 정책을 쓰는 건데 한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는 PTT 안 들어가냐.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냐.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밑에 제가 대사 생활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그게 되냐. 뭐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떠나가지고 떠나서. 거기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이제 중국 중심의 AIIB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했죠. 오히려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 국제적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더 심하겠고 그때부터도 이미 보수 정권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하겠다는. 박 정권이 정치 못 차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외교관들은 한국 정부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상식으로 가야 외국도 상식으로 보지. 잘 산다고 상식으로 봐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